4대강 보호 상황에 대한 점검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14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10군데 댐을 다 둘러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녹조 관련한 대책도 일단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불신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대책도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처들과 좀 협의해서 상당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탈플라스틱 대책도 조만간 세워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현 상태대로 하면 50만 톤 정도 쓰레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3개 수도권 시장 지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수정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일요일날 당정협의를 거쳐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대략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하면 이제 대통령실로 옮겨서 공포를 하면 10월 1일부터는 아마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부의 분리를 제외하고 또 검찰청을 제외하고 다른 부처에 대한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을 하는 거여서 그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 소속이 통합되는 일이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35년 MDC 계획을 수립하는 일, 또 4차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제도를 설계하는 일, 그리고 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 그것도 4차입니다. 그거를 대응 대책으로 좀 더 강화하는 일 등등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실 테니까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데 많이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환경부 식구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대통령실에 5시 반에 또 비공개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국무회의가 늦었기 때문에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나왔는데 시간을 아주 길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다리 앞에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상담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고요. 뒷줄은 저희가 무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리신 김하영 기자님. 네, 내리시면 김하영입니다. 장관님, 요번 변화에 대해서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전력 체제 전체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어느 정권이 돼도 관계없이 좀 이런 세대 변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좀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고 꽤나 오래된 지적인데, 이번에 기재부도 체제가 바뀌는데 예전처럼 산업부, 기재부, 대통령실 이렇게 전기요금 바뀌는 거, 전기요금 바뀌는 체제를 유지하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조금 지역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뭔가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은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전기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산자법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위원회가 보다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기위원회를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상당하게 공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완성되는 대로 정기위원회의 독립 문제, 또 지금 전력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력 감독원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오래지 않게 정부 부처 또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세만 부장님. 네, SBS 장세만입니다. 부처 개편에 따라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편, 통폐합, 그다음에 신규 설립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텐데요. 현재까지 어떤 이렇게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제 신규 설립과 관련해서 장관님이 특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공공기관의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제가 전해 듣거나 제가 판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지금 대략 평균에서 공기업 하나당 한 8개 정도의 석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적정 규모로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이 현재 한수원 빼고 5개 한전 자회사들, 발전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줄여나가고 또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한다든지 이 문제가 있어서 소위 에너지 체제 개편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바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번 개편의 핵심이 결국 기후를 총괄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부의 기후실과 그 실행수단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소위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온실가스 정보센터라든지 또 이 환경과학원에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흩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묶어서 보다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종의 통합기구, 통합지원기구라고 할까요?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조직 개편이 된 이후에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예컨대 무슨 아직은 가칭입니다만 무슨 정부조직 다른 부처랑 협의해 봐야 될 텐데 예컨대 무슨 기후과학원, 기후과학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지 않으면서도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면 보다 세계적인 전문 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한겨레 김근환 기자입니다. 한겨레 김근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서 발전과 자원 분야가 각각 나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발전과 자원 그 분야에 다 걸쳐 있는 천연가스의 경우에 화석연료라서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 부분은 이를 이제 감축과 규제 대상으로 봐서 줄이려고 하고, 산업부는 산업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더 확보하고 사용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후 에너지부 공약은 이러한 그 화석연료에 대해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나온 취지로 이해가 됐었는데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처럼 이완화되면서 그 취지가 이제 퇴색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해주고요. 또 하나는 NDC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030 NDC 40% 감축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달성 가능하다고 보실지 하고, 또 하나는 어제 공개하신 2035년 NDC 감축률 4가지 중에 40% 중후반하고 50% 감축 목표, 이 두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라서 이 두 가지 목표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조직이 개편되긴 합니다만 특히 조직 개편 이후에라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거의 형제 부서처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일은 여전히 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되지만 풍력과 관련된 산업 기능은 여전히 산업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철강 마찬가지입니다. 수소화는 제철과 전기로로 전환해야 되는 에너지 정책과 철강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일은 여전히 또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나누어서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늘 협의 조정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NDC 40% 목표는 지난 3년간 특히 이 여러 가지 NDC 목표 달성을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목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고 또 기후위기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NDC 2035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그 40%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달성시킬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35의 4가지 시나리오는 현재 여러 의견들을 고려해서 일단 공론화의 시작에 경로로 제안을 한 겁니다. 특히 산업계는 여전히 매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 40% 후반대에 붙어 있는 거고요. 지금 2018년도에 소위 직선 경로가 53%인데 일본도 이제 되게 직선 경로입니다. 또 IPCC 권고안이 61%이고 지구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67%인데 최근에 그 바뀐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67이 아니라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슨 투표할 일은 아니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단점들을 저희가 다 꺼내놓고 이 공론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협의할 겁니다. 예컨대 53%일 경우에 이 철강의 수소는 제철이나 전기로는 얼마나 바꿔야 되는지, 그러려면 정부의 재정은 얼마나 필요한지, 61%일 때는 65%일 때는 그 산업의 전환의 속도와 정부의 재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되는지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재정의 수요 혹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속도 또 기후위기의 진행의 강도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 말씀하신 국제적인 기준 또 기후위기의 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틀림없이 국민의 공론이 어느 지점에 모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릿지형제 박진상 기자님. 시청자 오재성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발표했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보입니다. 여당 최고위원인 이원주 의원 등이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협력계와 기후환경 기조와 관련 신설이나 산업부 이슈로만 재편으로 가져 있었고 한수원 노조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 설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하고 산업부 반대, 산업부에서 나오는 하락기관 노조 반발 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탄력을 얻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가
적응을 대응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건지 이 대응에 따른 포괄적 개념이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이라는 그 정확한 명칭이 어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다 자기 나름의 관점이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의견의 상당 부분은 일종의 산업적 관점에서 에너지 문제를 보고 계신 측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나름의 문제의식이 나름의 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환경을 규제부서로 하고 에너지는 지능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나라마다 유행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기후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국가는 그게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석탄과 석유와 가스를 빠른 속도로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기후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숙제를 한편으로 안고 그러면서도 그 관련된 산업을 새로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숙제들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현주 의원님의 개인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이 기후에너지부를 독립하고 또 환경부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김성환을 위한 위인설관이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원자력 측에서는 이게 기후에너지부로 갈 경우에 원자력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잘 협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응과 대응 문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한글로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적응이라고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기후위기 적응 대책 뭐 이렇게만 해도 어감이 좀 덜 이상하긴 한데 기후위기의 표상이 대형 산불, 폭우, 폭염, 가뭄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적응자를 붙여보면요 이거는 좀 너무 뭐랄까 너무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산불에 적응하겠습니까? 어떻게 폭우에 적응하겠습니까? 어떻게 폭염에 적응합니까? 그것은 각자 대응해야 되죠.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현상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적응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50년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는 이 하천 수계 문제를 실제로 200년 대책으로 바꾸는 일이라든지 지금 부처 간에 양수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수원과 홍수기능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농업용 저수지를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또 각 도시에서 자기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식수댐들이 조금만 협업하면 모두 다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협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일종의 대응 대책 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권능을 통합 조절해 나간다면 훨씬 더 이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파이낸셜 이범 기자님. 네, 파이낸셜 신유 이범 기자입니다. 아까 SBS가 아니고 한겨레 기자분의 그 질문에 추가되는 느낌인데요. 일단 지금 산업부에다가 이제 자원 부분을 남겨놓고 왔는데 전력 수급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현 상황에서 가스 발전이 처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 수급 상황을 봐야지만 또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자원을 두고 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향후 과정에서 혹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석탄, 가스를 자원으로 볼 거냐 에너지로 볼 거냐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석유는 특히 이제 정유 영역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 있어서 그런 자연 영역이 있는데, 또 휘발유나 이제 경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건 사실은 에너지적 측면이 강합니다. 가스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산업부 입장에서 보면 산업과 에너지를 총괄하다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가져오고, 그런 상황에서 그 두 기관, 세 기관을 다 가져오게 되면 소위 이제 광해광업공사 정도만 남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또 다 가져오면 또 너무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서가 너무 또 커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자원 파트는 남기자. 그런데 그걸 어디 가운데 딱 잘라서 석유는 남겨놓고 가스는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조정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 파트와 더 잘 결합하는 게 좋겠다고는 판단합니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거의 형제처럼 진행해야 되고, 또 NDC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스의 수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전자신문 이병희 기자입니다. 네, 그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영향한다. 특히 부산특구, 분산특구 그 지정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근데 또 정부 조직 개편이 또 맞물리다 보니까 더 늦어진 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일정을 언제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최종 후보지 9개 지역 중에 최종 몇 곳을 선정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가 아리백 3단 특별법 마련해서 본격 추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동일한 에너지 관련 정책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아리백 3단으로 그 분산특구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가능한데, 이 두 가지 특구 자체가 대체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화나 균형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설명하기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인가,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줄일 것인가,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 공급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그와 관련한 망은 어떻게 받칠 것인가, 이 문제가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의 배전단 단위에서 소위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일종의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진행이 돼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맞는 전력망 공급 시스템을 짜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리백 산단도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분산에너지 특구도 그 요소들이 담겨있는 표현인데, 일단 분산에너지 특구는 정기위원회가 열려서 이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아마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 새로운 장관들을 결정하라고 남겨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 후보지 중에 4곳, 5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산에너지 특구는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해서 여건이 맞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곳이 되느냐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분산에너지 특구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리백 산단도 이제 호남 지역의 일부 발전 모델을 어떻게 짤 것이냐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장차 이재명 정부 후에 보다 완벽한 아리백 산단도 필요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미 만들어진 산단도 사실은 아리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단들 중에도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면서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존 산단도 포함해서 아리백과 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이재영 기자님. 연합뉴스 이재영입니다. 그 질문들이 다 전문적이어서 좀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좀 길어가지고 요거 혹시 약칭을 생각하신 거 있는지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되면서 환경부의 기존 역할이 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대규모 전력망 구축이나 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그것도 역시 환경부가 맡게 되면서 이게 선수이자 심판을 동시에 하게 된다. 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요.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너무 늦어서 소위 덴마크처럼 원스톱 센터를 만드는 소위 이 해상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해상폭력 특별법에는 사실상 환경부나 여러 가지 규제들이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은 필요한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뭐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는 일이라 저는 뭐 그렇게 충돌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질문은 제가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약칭. 공모 중입니다. 의견 수렴 중입니다. 기후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래도 환경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풀네임을 쓰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칭도 국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이승환 부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은 걸로 두 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 신규댐 전국 다 돌시지 않았습니까? 신규댐 윤곽은 언제쯤 나올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인데 11월에 COP 열리지 않습니까? COP를 가실지 아니면 그 전후로라도 해외 순방 혹은 시차를 통해 가지고 배우거나 좀 다니실 계획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서 14개 댐을 발표했었는데 어쨌든 뭐 전임 정부를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전체 규모가 3억 톤 규모였습니다. 참고로 소양호 하나가 29억 톤인데 3억 톤 14개를 합해서 3억 톤짜리를 짓겠다고 하면서 4조 7천억 예산을 편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잘못됨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주민 반발이나 필요성이 적어서 사실상 포기한 3곳과 삼척의 댐은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실은 지방정부 사업인데 정부 사업으로 붙어 있었던 한 곳을 제외하고 10곳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우선은 중앙부처 간의 협업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댐 이름은 제가 메모를 봐야 됩니다만 200만 톤 규모의 댐을 짓는데 그 밑에 900만 톤 규모의 양수 조절댐이 있습니다. 그 양수 조절댐 900만 톤 규모를 조금만 효율적으로 쓰면 굳이 200만 톤짜리 댐은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게 하나는 한수원이고 하나는 수공이고 이것 때문에 댐을 만들겠다고 하고 댐 안에 굳이 필요 없는 댐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호남에는 광주시가 쓰는 동복댐이 위에 있고 밑에 주안댐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또 어거지로 댐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뭐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다른 부처하고 또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기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 용역을 거쳐서 적절한 규모로 하고요.
실제로 불필요한 것도 꽤 있어서 그 불필요한 부분은 그 불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중단하고 필요한 것은 기본 용역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는 뭐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저 한중일 간의 환경장관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아마 가까운 중국에 잠깐 한중일 장관회의 때문에 가는 일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11월달 캅 회의는 뭐 주무장관으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에 NDC 2035 계획은 가급적 확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5시가 다 됐는데요. 네, 10분 정도 예, 예. 15분까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일보 최혜련 기자님. 예,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 2기하고 SMR 1기를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것도 좀 변동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신지인가요? 우선 현재의 이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11차 전기본 계획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러니까 기존 원전을 이제 계속 연장해서 쓰는 문제는 안전성을 담보로 계속 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의 소위 공론을 좀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11차 전기본에 들어있는 소위 재생에너지의 비중, 또 석탄의 뭐랄까 폐쇄 연도, 전환 연도 이 부분은 상당히 조정돼야 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11차 전기본에 기초하되 2035 NDC 계획을 세우면서 수정하여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네, MBN 김수기자입니다. 아직 기후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탈원전 시즌2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그런 비판 들어보시는지 이 비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청문회 할 때 청문회 끝나고 나서 모 유력 신문사의 사설로부터 상당한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 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원전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꼭 권장해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기왕에 원전 발전을 해왔고 나름의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워낙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소위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원전을 일종의 기저전원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그리고 석탄과 석유와 LNG를 소위 동력원에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장관을 무슨 탈원전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JTBC 박상욱 기자님. 예, JTBC 박상욱입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보험에 대한 질문들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전기보험뿐만 아니라 앞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망도 생각을 해보면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송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경 영향 평가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분야를 맡게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대규모 발전 설비, 그러니까 대규모 석탄 발전소,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송전하고 배전하고 또 수용가로 나눠지는 이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송배전 체제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전환해야 되는 시기여서 그런 면에서 전력망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리고 일부 원자력, 이게 전기화가 된다고 하면 현재보다 대략 한 2배에서 2.3배 정도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포함해서 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전력망과 또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맞는 일종의 지능형 전력망, 이재명 정부의 표현을 들면 에너지 고속도로의 망을 새로 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려나가면서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낮추고 그러면서 그에 맞는 전력망을 새로 까는 것, 이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만들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도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블랙아웃이 없도록 하면서 지능형 전력망,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전력망으로 빠른 속도로 바꿔나갈 예정인데, 아직 전체 소위 2050년까지 필요한 총량과 그것에 맞는 2050년까지 전력망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현재 대략 한 2030년까지의 전력망은 이제 대체의 그림이 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해안 HVDC라든지 그 전력망은 현재 이제 구상 단계고 일정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는 시기라, 제가 오늘 검토한 바로는 2050년까지의 전체 전력망에 대한 큰 구상하에 단기 중기 대책을 세워나가는 쪽으로 설계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보 박명민 기자님. 장관님께서 4대강 제자연화 말씀하실 때 강은 흘러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이게 좀 제자연화의 의미에 가까운 표현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제자연화의 실제 원칙이 무엇인지, 모든 도를 전면 처리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처리 방안은 여러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기본으로 삼으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도별로 처리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은 당연히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면 녹조와 같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강은 흘러야 되는 게 큰 원칙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미 4대강이 만들어졌고 또 보호가 설치됐고, 그 보호의 소위 수위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우선 4대 강별로 이 소위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됐습니다. 그 유역협의체를 만들고 그 유역협의체가 참여하는 일종의 중앙협의체를 복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흘러야 하지만 지역 강별로 또 보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춰서 우선 개방할 수 있는 데는 개방하고, 또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보가 있다면 그것은 철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여러 정책들을 다 그 해당 지역의 이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공론을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KBS 전대회 기자님. 마이크.
장관님 KBS 정세배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짧게 드리겠는데 둘 다 산업부랑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매출권 거래제에서 이제 발전 부분에 유상할당이 증가하게 따를 때 산업계에서 이제 전교급 인상을 좀 해외처럼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어떠신지 하나만 여쭙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이제 넘어왔을 때 이제 원전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기분인데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배출권 거래제의 소위 발전 분야의 유상할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EU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상할당이 100%입니다. 그 나라들은 전기료 걱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소위 기후위기 시대의 탈탄소 전략으로 소위 발전원에 탄소세를 붙여서 가급적 빨리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나 다른 전원으로 옮겨가자고 하는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부담이 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소를 빨리 소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소위 가격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단가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석탄 발전소는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발전원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경로를 거쳤다.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요금의 압력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잘 수용할 수 있다. 이미 여러 곳에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전 수출 파트가 산업부 에너지 차관실에서 일부 그 국이 산업부에 남았는데 어쨌든 원전을 산업 영역에서 특히 해외 수출에 관해서는 조금 별도로 산업적 관점에서 좀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처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내 에너지 믹스와 국내 수요 문제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수원이 뭐랄까 전공입니다. 한전이 이제 상징적이고 덩치가 커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한수원이 기존에도 주력으로 해왔고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로 보면 사실은 굳이 한전이 안 끼어들어도 됐을 일인데 한전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한전까지 끼어드는 바람에 바라카 원전에 적자 요인이 쌓이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해외 수출은 굳이 한전에 뭐랄까 명함이 필요하면 모를까 한손이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몸집을 가볍게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두 부서 간에 혹시 좀 중복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조금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진의 주문정 국장님. 네, 지진의 주문정입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철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화학의 전력 수급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금 공석이 된 지 몇 달 지났고요. 그리고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끝난 지 꽤 됐고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에너지공단 안에 있는 신재생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용히 인사가 났었고요. 한전 KPS 작년 말에 사장 선임까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고요. 한수원도 사장 임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새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인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혹시 이제 에너지 분야가 정시 이제 이관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요 에너지 관련 기업의 책임자가 공석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볼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이 완성될 예정이므로 그 점 감안해서 대통령실과 적극 협의하고 또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꼭 맞는 인사를 배치해서 그 산하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좀 제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시죠. 마지막 한 분. 꼭 하셔야 되겠다. 이따 식당 때 하셔야 되는데. 싸움 기자 질문이 연관이 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하실 적에 관련해서 그 수요 분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능형 전력망은 그 특성상 소위 지산지소형으로 설계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망 개념으로 보면 배전단 안에서 다양한 소위 이 에너지원과 또 그걸 소비하는 곳이 배전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전단하고 송전단 사이에 소위 이 스펀지 같은 쿠션을 넣어야 합니다. 그거를 그린 무슨 스테이션 이렇게 표현하던데, 좀 ESS를 충분히 넣어서 이게 범퍼 역할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전력망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걸 소위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도 하고, 소위 VPP 내에서 분산형 특구 실험이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총 전력을 이제 송전망을 통해서 수도권에 보낸다든지 이런 계획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이제 수도권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가 남는 이제 호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요. 그 역시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나눌 말씀은 이따 2차 때 저녁 만찬하시면서 하는 걸로 하겠고요. 장님 마지막 또 뭐 마무리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예, 제가 산업위에서만 만 8년을 있었고, 단체장 할 때도 어떻게든 기후위기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에너지 제로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1.5도를 돌파했고, 지금 속도로 가면 2030년대 초반에 2도씨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의 길이 아직 많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IPCC의 권고나 세계 기후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2030년까지, 늦어도 2035년까지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위 탈탄소의 새로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소위 녹색 이 산업의 전환 속도, 또 에너지의 또 여러 가지 믹스의 전환의 속도를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인데, 특히 이 녹색 분야 전기차나 ESS나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히트펌프나 이와 같은 녹색 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세계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일종의 기후위기도 대응하면서 새로운 녹색 산업을 성장시켜서 그게 일종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팀 코리아로 수출도 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